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 시리즈의 저자, 그리고 16년 동안 상속 실무만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상속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초과 특별시익자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이익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냐 하면, 제가 참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낸 아버님의 아드님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쭉 읽어보고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상속 포기한 사건, 초과 특별시익자가 상속 포기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상속 포기한 심판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던 소송 대리인께서 이거 난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 사무실로 온 사건입니다. 자, 이게 상속인으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있고 딸 1, 그 다음에 딸 2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며느리죠. 배우자가 있고 여기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은 이렇게 3명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유르본 소송이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상속 포기를 벌인 겁니다. 그 전에 3개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상속 포기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위법 1114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1114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원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이내 것만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산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유리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경우, 권리자를 해할 것,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실무로 보면 이거 없습니다. 이거 상속 포기하신 분들은 대부분 1년 이전에 증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남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될 것이냐. 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상속 포기자. 포기자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증여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하거나 상속재산 분할하면 며느리나 손녀한테 준 게 사실은 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보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다름이 없다면 이거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거를 그냥 거의 특히 배우자 이러다 집어넣습니다. 자녀 미성년의 경우는 뭐 얄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3자가 돼버립니다. 제3자 얘도 제3자인데 얘도 제3자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거를 이 제3자에 대한 이 증여를 다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산입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물론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머리를 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 부인하고 애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면 기초재산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기초재산이 줄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쵸. 유류분도 줄어버립니다. 내게 잡혀도 반을 이렇게 그만큼 줄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가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상속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아들 있고 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지분은 3분의 1이죠? 유리분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상속 포기하면 상속인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딸들의 상속분이 2분, 딸밖에 안 남잖아요. 저기 상속인들이. 그러면 딸 둘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유류분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유류분이 지분율은 늘어납니다. 기초재산은 줄지만.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내 거를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거. 나는 내가 빠져나가려면 1110조조 후문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류분권자를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증여한 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되죠. 알고 한 증여는 뭐고 모르고 한 증여는 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알고 한 증여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6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만 보면 차라리 상속포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재산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것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에 산입되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한 6분의 1보다 이거에 대한 4분의 1이 적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부인 것까지 빠져나갑니다. 여기 부인 것까지 애들 것까지. 그러면 이 포기가 났습니다. 이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이거만 빠져나옵니다. 이거의 4분의 1입니다. 이거에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그쵸? 이것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게 안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그래서 상속 포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봐야 됩니다. 이걸. 실제로 뭐 형제들 간에 잘 이제 뭐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반포에 사시는 한 분은 뭐 공시금만 따져도 거의 100억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따님인데 그 유류분을 걱정하셔서 상속 포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달라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제가 비용을 받고 점검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를 해봅니다.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딱 짜보면 나옵니다. 그걸 안 했죠. 자,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뭐 1년 이전에 받은 거는 빠지니까 일단은 상속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 포기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피고 입장입니다. 아들 입장. 우리는 이제 원고를 대변했거든요. 자, 원고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원고 입장은 이거를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일단 나는 4분의 1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아들이 상속 포기함으로써 나는 여기서 1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되죠? 최대한 이쪽으로. 자, 요만큼은 며느리, 손자입니다. 요거는 본인, 아들. 요거는 이제 아들이 받은 겁니다. 자, 요거를, 이게 다 1년 이전 겁니다. 이르문권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최대한 이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를 밀어내야죠.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게 많아집니다. 네. 자, 그럼 이거 밀어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은 뭐냐면, 1114조 후문에 대한 판례는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속 포기제에 대한 후문의 해석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상속인의 며느리를 제3자로 분류했을 때, 또는 손자를 제3자로 분류했을 때, 그래서 1114조 후문에 해당할 때, 그에 대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거는. 자, 조건은 간단합니다.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증가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증여자, 돌아가신 분이죠. 수증자, 받는 사람이죠. 쌍방에 아비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목권자를 해야 할 걸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녀한테 주는데 이거 내가 주면 우리 딸들이 위로를 침해할 건데 알고 있었지만 손자는 모른다. 그러면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엔드 조항입니다. 엔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니고 플러스죠. 그래서 엔드 조항입니다. 이렇게. 엔드 조항입니다. 없어야 된다. 이게 증가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이거는 엔드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액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재산의 증가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쌍방 아비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유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판을 해보면 이거는 크게 내시가 의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쟁점이 되진 않습니다. 판사님들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판결문을 많이 봐도 그렇습니다. 재산 가능성, 나이 먹어서 주게 돼요. 별로. 물론 일부는 있지만 아직 이거는 이제 다른 거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 재산 중에서 50% 이상을 증여해야 됩니다.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남은 재산이 뭐냐? 증여 재산은 알겠어요, 뭔지. 남은 재산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해석이 갈립니다. 요 판결 사례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그냥 피상속이 명의로 남아있는 거. 피상속이 명의로 남아있는 것만 이 판결에서는 남은 재산으로 봤습니다. 대부분 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많으면 남은 재산 악의로 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1심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따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재산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아서 이제 기각이 됐고, 한 분은 10 매덕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어떻게 부딪힐지는 두고 봐야죠. 사실은 제가 판결문을 봤지만 그 판결문에서 사실은 치명적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치명적인 이제 사실은 거의 뭐 판결을 완전히 대부분 이 90%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치명적 맹점이 있는데, 그걸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초과 특별 수익자의 상속 포기. 자, 요거는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판결하면 며느리, 손자, 요거 빠졌습니다. 특별 수익에서 배제됐습니다. 왜냐? 상속 포기했으니까 제3자. 얘도 제3자. 얘 거를 얘한테 엎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제3자 거를 제3자한테 엎을 수 없다.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상속 포기 안 했으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증여 받은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대신 이제 늘어나는 거, 이런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수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상속 포기가 되면, 자, 2분의 1. 뭐냐? 증여재산과 남은 재산. 요게 유류분 반환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식에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사실 상당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기초재산에서.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이렇게 며느리나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얼마만큼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밀어야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원고 입장에서는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걸 최대한 이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개념.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저도 거의 부동산이 한 60개 됩니다. 그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대충 계산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할 때는 며느리나 자기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증여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거를 최대한 얼마만큼 미룰 수 있는지를 보고 상속 포기할지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갈지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족을 항상 이제 강의 말미에 사족을 하는데,
대법원 판결,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하면 제3자가 돼버린다. 그래서 1114조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판례를 다 뒤져봤습니다. 예전에도 뒤져봤고 지금도 뒤져보고 공부하고 있고, 뭐 저희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아직까지 하급심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축적되고 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례 중에서도 어떤 걸 이제 의미 없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공통점을 뽑아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실무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속포기, 초과특별자 상속포기 부분은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뭐 상담에 오시면 저희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변호사님 상담을 하시는데 그 이렇게 상속포기 하는 게 맞는지 상속포기 안 하는 게 맞는지를 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전부 다 모여서 일단 각자 한번 뽑아보고 이제 데이터를 굴려봅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자, 오늘은 그 실제로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있었던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 포기한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 유형의 사건을 접해 보시면 이제 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지 마시고 뭐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더 깊이 사실관계를 보시려면 현장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 변호사님한테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진 않고 이렇게 제가 수식을 한번 짜봐야 됩니다. 짜봐야 이게 상속 포기하는 게 이득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상속 포기한 그 다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 포기한 초과특별 수익자 입장과 그렇지 않은 쪽, 실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 전문위원 이재호였습니다. 가격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